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혈세인 만큼 용도에 맞는 정확한 집행이 필수인데요. 그런데 경북 김천시 축구협회가 시 보조금으로 협회이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임원들의 패딩을 단체로 구입해 논란입니다. 최현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김천시 축구협회가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김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200만 원. 대회 종료 뒤 연맹이 제출한 정산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회 보조금 일부가 협회 임원들의 단체복 구입에 사용된 겁니다. 협회 임원 23명의 롱패딩 구입에 460만 원을 보조금으로 썼습니다. 이 패딩은 당시 축구협회 이사로 등록돼 있던 A씨의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 업체와의 비교 견적은 없었습니다. 협회 업무를 도와줬던 B씨의 업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상패를 구입했습니다. 수상팀에게 제공되는 상패를 이 업체에서 제작했는데 우승 트로피 1개의 가격은 무려 100만 원입니다. 트로피 4개 구입에 사용된 보조금은 모두 270만 원. 지역에서 상패 제작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에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적극 해명합니다. 첫 대회다 보니 더 좋은 트로피를 제작했고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단가에 맞게 구매했단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내 다른 업체와 비교 없이 협회 관계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김천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관리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앞서 관행처럼 해오던 일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왜냐면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티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그러면 패딩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기계에서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게 아니니까 딱 기준도 없고. 하지만 협회가 대회 개최를 위해 사전에 김천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임원들의 의류 구입 비용과 수백만 원의 상패 제작 비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천시는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무사히 통과시켜줬고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천시의 스포츠 대회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전락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이달 초 충주시 우승으로 막을 내린 충북장애인 도민체육대회가 점수 집계 착오로 1위 지자체를 번복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도장애인 체육회의 행정미숙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충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우승기 반납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주시의 대회 2연속 종합우승으로 막을 내린 충북장애인 도민체전. 1년에 한 번 충북 장애인 체육인들의 큰 잔치는 폐막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충북도 장애인체육회가 폐막 닷새 만에 대회 우승은 충주시가 아니라 청주시라고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목별 점수 집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게 점수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청주시가 종합우승이 되고 충주시가 준우승이 된다는 것을 체육회에서 도체육회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솔직한 말로 난감한 상황이죠. 1차 정원위는 현장에서 점수를 잘못 집계 한 종목단체 관계자들, 또 이를 확인하지 못한 체육회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였습니다. 롬볼과 배드민턴 경기 점수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체육회 측에서 이를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종합 점수에 반영한 겁니다. 도장애인 체육회가 공개한 충주시의 종합 점수는 51,536.7점으로 청주시에 700점 가까이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이 들어와 점수를 다시 집계해보니 실제 청주시가 1,400점가량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 집계가 발표가 되고 제가 이제 점수 집계는 이게 조금 늦어요. 사실 이제 좀 종목도 많고 직원들 한두 명이 붙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집계표를 보다 보니 이 누락된 점수 저희 거를 보게 됐죠. 보게 돼서 미숙한 행정이 없었다면 종합 우승의 기쁨을 누렸어야 할 청주시 장애인체육회는 또 한 번 답답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충주시 체육회가 대회 우승기를 반납할 명분과 규정도 없다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만간 도민체전위원회를 열어 우승지자체 번복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우승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위원회를 통해서 도민체전 종합순위 집계 상황을 다시 한번 안건으로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하고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 시군 장애인체육회에다가 내용을 또 통보를 하고 안내를 할 겁니다. 도민의 화합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한순간에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충북도 장애인체육회. 미숙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장애인 선수들과 체육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요즘 소금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마트에서도 물건을 찾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이 소금 사재기로 이어지면서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웃돈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실태를 최연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소금 매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바로 옆 설탕 매대와 눈에 띄게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 마트는 천일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아예 별도의 매대를 운영했습니다. 천일염을 따로 진열했던 매대입니다. 당시 진열과 동시에 순식간에 동이나 이렇게 설탕만 남았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부산의 5kg짜리 굵은 소금 한 포 소매 가격은 12,000원, 평년 5,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달에 판매된 소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지금 보면 지금 당장 쓸지는 않지만 사재기 형태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필수 식재료인 소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큰 겁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거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먹을 수가 좀 꺼림직하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사야 되고. 하지만 정작 소금이 필요한 소비자가 구매를 못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가 확산하면서 감수해야 할 불편이 커졌다는 겁니다. 소금 중고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온라인 중고마켓을 중심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는 기라 꼭 필요한 것만 사지 말라고 한꺼번에 그래 이래 사가는 사람은 한 개 두 개 아니거든. 10개에서 10포대 몇 포대 가가는.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천일염 품귀와 소금 가격 인상은 4, 5월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면서 이달부터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CN 뉴스 최연광입니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수를 무단 방류해 벌어진 경북 포항 태평저수지 오염 사건, HCN 단독 보도로 밝혀졌는데요. 이로 인한 농작물 오염으로 인근 농가 피해가 극심했는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흥해읍의 태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량이 풍부하던 이전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수지 수질 오염이 사실로 드러나자 남아있던 물을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태평지 수질 오염 사건이 불거지자 이렇게 저수지의 물을 다 비워냈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기능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저수지를 오염시킨 폐기물 업체는 7곳의 다른 업체로부터 지난 2021년부터 질소산화물을 들여와 1년 넘게 썼는데 그 물이 저수지로 고스란히 흘러들었습니다. 한마디로 7곳의 폐수를 포항 저수지에 갖다 버린 것으로 그 양이 4,000톤이 넘고 업체는 대가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범행 수법에도 처벌은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항시는 영업정지 한 달을 명령했는데 이에 대해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최대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법에 맞춰서 위반하는 사항이라든지 잘못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했죠. 경찰도 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나 향후 농사를 생각하면 농민들만 답답할 노릇입니다. 작년에 물을 끌어다 쓴 100여 농가에서 벼농사를 완전히 망쳤고 피해액은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흥해 지역 쌀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며 저수지 물을 쓰지 않은 다수 농가도 쌀 납품이 끊기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염돼가 뭐 이게 쌀이 변형이 그리고 막 이 흥의 쌀이 그 오염된 물이 돼가 안 된다고 막 이 쌀이 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졌지. 그래 쌀도 잘 못 내 먹고. 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다른 곳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 혈세 2억 1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고 오염된 저수지 역시 앞으로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포항시의회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80년 넘게 멀쩡하던 저수지를 망쳐버린 어이없는 사건. 처벌은 가벼운 반면 피해와 후유증만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응급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의 단면인데요. 이에 지역별 공공의대를 만들고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여성은 입원할 병원을 찾다 끝내 숨졌습니다. 5분도 안 돼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2시간 동안 병원 8곳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최근 3년간 119 구급대가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 헤맨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연평균 7,300건에 달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경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1년 경북의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의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건역 응급의료센터는 포항과 구미, 안동 3곳뿐인데다 지역 간 거리도 멀어 응급 환자 이송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 전남, 충남에 대한 의료 취약지 3지역에 대해서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인적 자원을 모두 지원을 해서 이런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선 의료 공백 원인을 의사수 부족으로 진단하고 18년째 제자리인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응급센터가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 이송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급차에 실리게 되면 바로 콜센터에 들어가서 그 콜센터는 24시간 풀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강제적으로 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별 응급의료센터에다가 강제 배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로 바로 환자가 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실련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 발견인데요.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 둘을 살해한 사람은 친모 35살 고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두 번에 걸쳐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감사원 자료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경찰은 고 씨 남편에 대해서도 자녀 살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물수능 아니다. 사교육 자극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고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문제를 내라는 주문이 파장이 일자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 부총리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라면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고 시험의 변별력은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상충될 수밖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와 변별력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묘수가 있을지 의문은 여전하고요. 이 때문에 시험 난이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두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달라지는 수험생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드 전자파 6년 괴담 종지부입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최종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치 530분의 1, 그러니까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영향이 적은 걸로 조사됐는데요.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된 뒤 전자파 우려 등으로 핵심 시설이 들어서지 못했는데요. 군 당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본격적인 기지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죽여야 분이 풀려 강사 54명에게 접근입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범행 전 강사 54명에게 접근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대상을 광범위하게 물색한 정황인데요. 치밀한 계획 범죄의 증거는 또 있었습니다. 그의 공책에서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메모가 발견됐고요.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과 사체 유기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1리터에 3,000원, 밀크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요즘 라면과 소금 등에 이어 우유 가격도 오름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낙농협회와 원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인상폭은 지난해보다 2배 수준인 10% 초반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는 8월부터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1리터 우유 한 팩 소비자 가격이 3,000원대로 오를 것이고 빵과 커피 등 우유를 쓰는 관련 제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부동산 전문가이신 한문도 교수님과 부동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면, 네네. 거래량이 좀 늘면서 일시적 반등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맞죠. 이게 좀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좀 진단하자면 어떨까요?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시지만 이번에 어떤 일시적 반등의 추세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2008년도에도 똑같이 이 규제 완화 대책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에서는 대출 부분에서는 LTV를 70%까지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DSR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럼 LTV 70%면 거의 대출을 거의 다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그 만약 오버페이스가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별로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늘어난 건 맞습니다. 작년에 보통 1,000대였거든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전국 아파트로 하면은 한 3만 건 정도, 2만 건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는 회복했다고 얘기하고 거래량이 늘었다고 얘기하는 표현의 수치가 3,00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2006년부터 10몇 년간의 평균 거래량을 보면 한 6,100에서 200건 나와요. 어떤 분은 뭐 5,900건이라고 하는데 통계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통계를 다 통합해 보면 한 6,100건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수준의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2008년 때는 어땠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한 2,000대로 줄었어요. 한 두세 달 줄다가 정부가 이제 대책을 3개월 뒤에 6개월 정도 뒤에 내니까 바로 이제 7, 8,000대로 회복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총량에서도 볼 때 그때 서울의 아파트의 총량은 한 130만, 140만 정도 됐고요. 지금 한 170만 가까이 되거든요. 총량은 더 늘어났어요. 그럼 비율로 따진다면 지금은 사실 10,000건 정도 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7, 8천 건이 돼서 회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승이. 회복을 했는데도 결론은 1년 뒤에 다시 1년 뒤부터 3, 4년 동안 하락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0건에서 3,000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대 기준치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 양인데 이 힘이
계속 올라가지도 못하고 3천건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역전세난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은 아마 10월, 11월부터 역전세난이 내년 1월까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서울, 특히 강남 쪽에. 모든 지금 팩트들이 어떤 하방 쪽의 지표들이 나타나니까 제가 볼 때는 일시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더 조금 합당한 합당한 판단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전망에 따른 시장 영향은 좀 어떨까요? 네. 금리는 미국의 여지껏 패턴을 보면 그동안 경기 침체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8번 정도 있었는데 큰 침체가요. 공통적인 게 금리를 경제 위기가 터지면 부득이하게 이제 업체나 가게들이 파산하게 되니까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급하게 내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금리를 급하게 내렸을 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냐. 절대 아니죠. 심리가 더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논리에서 당연히 금리가 적으면 부담이 없으니까 살 수 있을 텐데 그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원본적인 생업의 문제가 있으면 집을 쳐다보는 건 두 번째가 되죠. 2순위가 되니까 도료 수요가 감소 현상이 벌어집니다. 금리 인하 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경제가 안정적일 때 금리 인하, 안정적으로 스텝바이로 가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시장 사이클에서는 제가 볼 때 금리를 인하를 미국의 히스토리에서는 암만 빨라도 6개월, 늦을 때 보통 평균 한 1년 정도더라고요. 어떤 지금처럼 이제 경기 호황에서 버블로 가고 저금리를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해서 꼭지점이 왔을 때 그 이후로 이제 다운 스텝을 받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9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저번에 0.25 쳐줬으니까 요번 이제 6월 그때 금리가 만약에 인하하던 베이비 스텝이 있죠. 동결을 하던 1년은 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1년이면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금리 차가 지금 벌써 많이 벌어졌는데 또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내려야만 내리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안 내렸는데 우리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 문제가 또 부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라는 게 이제 하나의 팩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경제하고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장에서 지금 금리가 더 높아서 못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 완전히 안 잡혔는데도 못 올리는 이유는 올리는 순간 파산할 가게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럼 경제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물론 다주택자나 기존의 자산가들은 투자 기회가 되겠지만 전체 수요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럼 시장이 예전처럼 불장이 일어날 수는 없겠구나. 경제 성장률도 지금 낮아졌고 이런 걸 모든 걸 보시면 금리 인하가 MB 때도 계속 주택 가격은 하락했고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금리나 뭐 0.25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진짜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 지역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진 안전조치 강화가 법제화된 지 4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폭언과 폭력에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남궁경진 기자입니다. 청주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말. 간호사 A씨가 병실 내 금지 행동을 하는 환자 보호자 B씨에게 자제를 요청하자 B씨가 A씨의 팔을 붙잡고 병원 복도 20여 미터를 끌고 다니며 욕설을 한 겁니다. B씨는 그 뒤 사과도 없었고 A씨는 현재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의료진 폭행은 새삼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회가 지난 1월 공개한 2023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가 최근 1년 사이 업무 중 폭언이나 욕설을 겪었다고 답했고 그중 51.3%는 가해자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였습니다. 문제는 환자나 보호자의 의료인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병원 대부분이 이를 대응하는 안전 인력을 최소한으로 갖추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지 않아 대처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 피습당해 숨진 뒤 의료인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담은 임세원법이 마련됐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폭언과 폭행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법적으로 응급의료관리법에 의해서도 이제 폭행이나 이런 게 금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저희가 고소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에 국회에선 의료인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데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의료인 폭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폭행 사건 신고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마련하는 건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특히 반의사 불벌죄 폐지, 그리고 이런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의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됐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HCN 뉴스 남궁 형진입니다. 서울 도심 서민들의 발인 마을버스가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승객이 줄고 유가를 비롯한 물가는 오르는데 요금은 8년째 그대로입니다. 요금 현실화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관악구의 한 마을버스 회사.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매출이 상위권에 들곤 했지만 최근 3년 동안에는 경영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20%가 안 들어온 그 수입 가지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업체도 한 3억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어요. 지난해 마을버스 승객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마을버스 회사 수입도 2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마을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150원이 오른 뒤 8년째 그대로입니다. 인건비 인상이랄지 물가 인상이랄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인상이랄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추경을 보면 시내버스는 4,400억, 우리는 176억. 수송 분담료를 보나 뭘 보나 해도 뭐 당원 어느 정도 좀 비교가 되게 줘야 하는데. 이에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시내버스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속하지 않아 손실 지원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최소한 기본요금이 올라야 손실액을 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요금에 따라 요금을 나누는 현행 환승제도에선 환승할 경우 기본요금 900원 중 401원만 가져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본요금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한다면 환승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본 요금 비율대로 배분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 배분 비율을 약간 좀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공감해 올해 안에 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시기와 얼마를 인상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마을버스가 운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금 현실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